북한의 어느 평화로운 시골에 소박하지만 아늑한 집에서 사는 작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준호 씨, 유나 씨, 두 딸 지수, 보아가 있다. 큰 언니 지수는 올해 11살이고 작은 언니 보아는 겨우 6살이에요. 그들의 삶은 아주 행복했을 텐데 만약 준호 씨를 늘 괴롭혔던 한 가지 일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그는 항상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직 아들만이 가업을 이어받고 미래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나 씨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지만 준호 씨의 아내에 대한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유나 여사는 다시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준호 씨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번에는 남자아이였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가 여전히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왜 딸만 낳으세요? 준호 씨는 짜증이 가득한 눈으로 으르렁거렸다. 아이는 신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저는 그걸 정할 수 없어요. 유나 씨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나 부인이 무엇을 하든 그는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실수를 해도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꾸중했고 때로는 손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나는 남편이 밖에 첩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참을 수 없어서 그가 집에 와서 진실을 묻기를 기다렸다. 그날 저녁, 준호 씨가 집에 들어오자 유나 씨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보아, 내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나 씨가 계속 질문하자 그는 갑자기 화가 났다. 당신은 알고 싶죠?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내 말은 끝났어요. 그는 재빨리 나갔다. 약 1시간 후에 그는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배는 이미 임신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차에서 나오도록 부드럽게 도와주고 그녀의 가방을 옮겨주고 그녀에게 다정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나 여사는 그녀 앞에서 깜짝 놀랐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헌신하고 있나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손을 들어 다른 여자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기 전에 그녀는 남편에게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를 만질 수 있니? 준호 씨는 고함을 지르더니 유나 씨를 무자비하게 때렸다. 지수와 보아 자매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두 사람은 모두 준호 씨의 손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울고 애원했다. 아빠, 더 이상 엄마를 때리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의 전부예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가 저항할 힘도 없이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 있을 때에야 그는 돌아서서 연인을 데리고 나갔다. 지수는 엄마를 부축해 일으키며 몸을 떨다가 갑자기 손에 젖은 무언가가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당황했다. 온 땅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피가 나세요. 그녀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유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엄마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지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집 밖으로 부축해 너무 늦기 전에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수와 보아는 어둠 속에서 엄마를 문 밖으로 부축해 나갔다. 몹시 추웠지만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두 자매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바라며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과정에서 친절한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가 어머니와 아이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아?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많이 피를 흘리시나요?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삼촌, 우리 엄마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빠가 때려요.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도와주세요. 운전기사는 급히 유나 씨를 차에 태워주고 두 자매는 뒷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그는 속도를 내어 곧장 지역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간호사들은 도착하자마자 유나 씨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지수와 보아는 밖에 머물렀다. 두 아이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눈을 응급실 문에 고정한 채였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한 의사가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희가 유나 씨 자식이냐? 지수는 일어섰다. 네, 맞아요. 제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죠? 의사님.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너희 엄마는 살아남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태아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지수의 발 밑에서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은 공허해졌고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보아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동생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나를 두고 갈 수 없어요. 보아는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의사는 두 아이를 보며 목이 메었다. 그는 이 진실이 그들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그 사람과 얘기해야 해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대답했다.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저희 아빠였어요. 의사는 깜짝 놀랐다. 그는 두 자매의 고통으로 가득 찬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그는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갈게. 의사는 지수와 보아를 집으로 데려간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준호 씨는 여전히 소식을 모른 채 여주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딸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당신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나요? 의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엄숙하게 말했다. 준호 선생님, 부인이 죽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준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의사를 바라보았다. 뭐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답바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라고 외쳤다. 아빠는 엄마를 너무 때려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어요. 준호 씨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아내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연인인 임신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너한테는 너무 늦었어. 뱃속의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아직도 아들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준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의사는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이 두 아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나요? 그들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들을 버리려고 하는 거요? 준호 씨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혜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의사님,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의사는 그의 손을 꽉 쥐었지만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불쌍한 두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떠났다. 그가 떠나자 혜원은 금세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수와 보아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지금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너희 둘은 각자의 위치를 알아야 해. 그러면서 그녀는 집안일을 두 자매에게 나눠주었다. 지수는 하루 종일 청소를 해야 하고 보아는 6살밖에 안 됐지만 세탁을 해야 한다. 그날부터 두 자매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은 없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수와 보아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차갑고 어두운 곳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연인 혜원이 공식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두 자매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지수는 일어나서 집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보아는 어린 시절에도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옷과 설거지를 강요당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전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한 후, 배가 고파서 집을 나간 사람은 보아였다. 이를 본 지수는 담대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여동생에게 차가운 밥을 가져오게 했다. 그런데 그때 혜원이 들어왔어요. 허가 없이 음식을 가져갈 수가 있나요? 혜원이 으르렁거렸다. 지수가 설명하기도 전에 그는 얼굴을 맞았습니다. 기억해. 지금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내가 허락한 적 없어. 아무것도 만지려고 생각하지 마.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받은 굴욕이 아니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고픔과 두려움으로 뺨을 따라 눈물을 흘리는 보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혜원은 곧바로 순순히 행동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보아는 급히 달려가 준호 선생님의 다리를 껴안으며 흐느끼며 울었다. 아빠, 너무 배고파요. 지수랑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 말을 듣고 준호 씨는 눈살을 찌푸리고 돌아보았다. 이게 뭐야? 왜 아이들을 굶기게 두는 거야? 혜원은 억울한 척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보아, 난 그러지 않았어. 애들이 완고하거든. 일하고 나중에 먹으라고 했어. 하지만 계속 불평했어. 그냥 독립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야. 지수는 반박하고 싶어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슨 말을 하든 아버지가 혜원을 더 믿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 씨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두 딸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은 울음으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갑자기 조금 슬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밥그릇을 두 아이에게 밀어주었다. 너희 둘이서 먹어. 혜원은 약간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온화한 표정을 되찾고 거짓으로 웃었다.
보아가 아기에게 너무 잘해. 아기를 너무 사랑하는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 하지만 준호 선생이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마자 혜원의 표정은 곧바로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가 출근하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두 아이에게 모든 분노를 터뜨렸다. 너희들 때문에 어젯밤 너희 아빠 앞에서 내 체면을 잃었어. 그러면서 그녀는 긴 채찍을 들고 지수의 손을 때렸다. 이건 너희들이 나를 결코 거역하지 말라는 교훈이야. 그 다음 날, 혜원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두 자매가 제대로 된 식사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녀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릴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혜원은 아이들의 옷과 장난감을 모두 비밀리에 숨겼고 엄마가 남긴 유일한 기념품도 모두 버렸다. 지수는 점점 마르고 창백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소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건 여동생을 보호하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두 자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탈출 계획이 천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구타와 굶주림으로 며칠을 보낸 지수는 이 집에서 계속 살면 그녀와 보아가 좋은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 어린 소녀는 도망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세상에는 위험도 가득합니다. 갈 곳이 없이 떠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오후, 혜원이 떠난 사이 지수는 발끝으로 조심조심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린 소녀는 아버지가 종종 서랍에 돈을 넣어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약간의 돈만 있었다면 이곳을 떠났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지수는 서랍을 조심히 열더니 돈뭉치를 발견했다. 그 소녀는 두 자매가 며칠 동안 지낼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간 다음 누구에게도 발각되기 전에 재빨리 떠났습니다. 그날 밤, 혜원이 깊이 잠들었을 때 지수는 보아를 살며시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우리는 지금 여기를 떠나야 해. 보아는 어리둥절한 채로 눈을 비볐다. 어디 가세요?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라. 우리는 여기서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보아는 아직 어렸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니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두 자매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와 재빨리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밖은 새까만 어둠이었고 길을 비추는 것은 희미한 달빛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리가 지칠 때까지 달리다가 멈췄다. 이때 두 자매는 큰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줄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 갑자기 그녀는 길가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지수는 보아의 손을 꽉 잡고 가까이 다가갔다. 삼촌,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남은 친척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뒤돌아보며 마른 얼굴과 겁먹은 눈을 가진 두 명의 더러운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두 아이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왜 이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니?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을 듣고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남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지수는 희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시에 고아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남자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두 자매를 차에 태우고 도시를 향해 곧장 운전했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은 큰 고아원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한 수녀가 문을 열고 두 아이를 보고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임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몸을 숙여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강해지세요, 아이들아. 이는 두 분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와 보아는 고마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수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매들은 조금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수와 보아는 보육원 수녀들에게 작지만 아늑한 방으로 안내된다. 이는 여러 날 동안 굶주림과 갈증, 구타를 겪은 후 두 자매가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때였습니다. 보육원. 책임자인 혜원 자매는 두 아이 옆에 앉아 다정하게 물었다. 당신의 가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이 빨개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를 찾으면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더 이상 저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혜원 언니는 지수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혜원 언니는 두 자매를 침실로 데려갔다. 캠프의 다른 아이들도 환영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한 소년이 말을 이었다. 지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직도 미래가 두려웠지만 적어도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두 자매는 점차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수녀님들은 항상 그들을 잘 돌보아 주셨어요. 두 아이는 아침에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오후에는 다른 아이들과 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아픔과 고문을 당하던 날들의 괴로운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밤, 지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깊이 잠들어 있는 보아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편, 집에서는 두 딸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된 준호 씨가 혜원을 당황하게 만든다. 그녀는 준호 선생님이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다음날 아침, 준호 씨는 깨어났을 때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수, 보아는 어디에 있어요? 아빠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재빨리 어린이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만 비어 있었고 두 아이의 흔적도 없었다. 그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는 혜원에게 달려가서 물었다. 두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혜원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들은 떠난 게 틀림없다. 떠나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준호 씨는 분노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으르렁거렸다. 혜원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섰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 씨의 마음에 불안함이 솟아올랐다.
그는 전에는 딸들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이 거리를 헤매는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지인들에게 전화해 두 아이의 행방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한때 방치했던 아이들을 찾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와 보아에게 돌아와서 두 자매가 보육원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한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보호소에 왔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만 자녀가 없는 석진 씨와 그의 부인입니다. 그들은 수년간 입양할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놀이터에 들어서자마자 석진 씨는 보아에게 첫눈에 반한다. 아기를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그녀는 다가가서 어린 소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보아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요. 저는 보아예요. 석진 여사는 어린 소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을 원하시나요? 그 말을 듣고 보아는 곧바로 언니 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어요. 지수는 이제 구석에 서서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여동생을 좋은 집에 보내면 보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석진 여사는 남편 쪽을 돌아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아, 우리는 두 자매를 모두 받아들이는 게 어때? 그들은 서로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는 그들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석진 씨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혜원 자매는 웃으며 두 자매에게 다가갔다. 새로운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지수는 보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석진 부부의 다정한 눈빛을 보고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도 동의합니다. 석진과 그의 아내는 두 자매를 기쁘게 꼭 껴안았다. 여러 달 동안의 고통 끝에 마침내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지수와 보아,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더 안겨준다. 왜냐하면 준호 선생이 두 자매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지수와 보아가 석진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전화 통화에 온 가족은 깜짝 놀랐다. 혜원 언니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들을 찾았어요. 지수는 금세 얼굴이 창백해지며 여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를 찾았어요. 전화 반대편에서 혜원 자매가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난 아직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 그는 너희 둘을 다시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보호할게.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자신을 차갑게 대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다른 한쪽은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어쨌든 그는 그녀의 아버지예요. 석진 여사는 지수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뭐 원해? 아빠 보고 싶지 않으면 내가 지켜줄게. 보아는 언니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돌아가지 말자. 나는 좋은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수는 여동생을 바라보고 이어서 석진과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잠시 생각한 후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날 찾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석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남편과 함께 두 자매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지수와 보아가 접견실에 들어가자 준호 선생님이 서 있었는데 전보다 훨씬 해숙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두 딸을 보았는데 그의 눈은 감정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지수, 보아, 미안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어린 소녀는 이전에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술에 취했어. 너희들이 떠난 후에 엄청 취했어. 방금 깨달았어. 가족을 잃었어. 아무도 너희 엄마를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너희 둘을 대신할 수 없어. 지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를 고통스럽게 놔두셨나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아들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아는 아직도 무서워서 언니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인가요? 우리를 집에 데려가서 혜원 이모가 또 때리게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준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그녀를 바꾸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집에 없어요. 지수와 보아의 눈이 놀라 크게 떴다. 진심이에요. 진짜요. 당신들이 떠난 후에야 그녀가 당신들에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그저 당신을 이용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일찍 깨닫지 못한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다. 마침내 지수가 입을 열었다. 아빠가 변해서 다행이지만 이제 보아와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가 결코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셔요. 지수는 심호흡을 한 뒤 말을 이었다. 아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호 씨는 깜짝 놀랐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언니 없이는 살 수 없고 보아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씨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딸이 집에 오기를 거부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그는 더 이상 두 아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게 당신의 선택이라면 저는 그것을 존중할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는 더 이상 당신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제발 바뀌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주세요. 준호 씨는 두 딸을 꼭 껴안았다. 내가 약속할게. 내가 언제나 너희 둘을 지켜볼게. 석진 씨 부부도 옆에 서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두 자매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친아버지와 감동적인 재회 후 지수와 보아는 석진과 그의 아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엇갈린 감정을 안고 있다. 하지만 지수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두 자매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석진 씨와 석진 부인은 법적 입양 절차를 완료하여
지수와 보아를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집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처음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약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다시는 학교에 갈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넓은 교실에 앉아 새로운 친구들과 헌신적인 선생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아도 똑같아요. 그녀는 모든 단어, 모든 작은 교훈을 간절히 원해요. 날이 갈수록 두 자매의 삶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보아는 밝은 얼굴로 집으로 달려갔다. 지수야, 오늘 만점을 받았어. 지수는 밝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석진이 엄마가 너무 기뻐할 거야. 두 자매는 기쁜 마음으로 주방으로 달려가 석진 여사에게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번호를 보고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긴장해졌다. 고아원. 무슨 일로 전화하는 거야? 석진 여사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혜원 언니. 요즘 뭐 하셨어요? 전화 반대편에서 혜원 자매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석진 씨.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전 남편 준호 씨가 방금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와 보아는 그 말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다. 아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수는 말을 더듬었다. 석진 여사는 두 자매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너희 둘이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니?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 보아가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늙은 아버지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고 싶다. 그래서 그날 오후 석진 씨 부부는 두 자매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준호 씨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있다. 그는 두 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힘없는 목소리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지수야, 너희들 여기 있니? 보아는 뒤로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많이 아프세요. 준호 씨는 슬프게 웃었다. 아빠는 괜찮아요. 그냥 이게 그가 겪어야 할 업보일지도 몰라요. 지수는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를 잔인하게 대했던 시절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했던 희귀한 순간도 기억합니다. 아빠, 후회하시나요? 지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찼다. 저는 정말 틀렸어요. 저는 아들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제 딸이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어린 소녀는 보아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당신이 과거에 우리를 다치게 했지만 우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보상하기 위해 살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준호 씨는 목이 메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 이후에도 두 딸이 여전히 자신을 용서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할게. 난 변할 거야. 비록 너와 함께할 수 없어도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 씨는 더 이상 그녀가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수와 보아는 차 안에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앉아 있었다. 석진 여사는 두 자매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마음속의 감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아는 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부드럽게 말했다. 언니, 아빠는 괜찮으실까요? 지수는 언니의 손을 살며시 꽉 쥐어 그녀를 위로했다. 아빠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후 며칠 동안 생활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와 보아는 학교에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점차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낀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물건을 파는 가게를 지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그녀의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가 끝난 후, 지수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을 때 차 한 대가 그를 태우러 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지수와 보아예요. 지수는 조심조심 뒤로 물러섰고 보아는 지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누구세요? 그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난 당신의 오랜 친구야. 당신의 세 번째 조카가 당신에게 뭔가 두 가지를 주라고 부탁했어. 세희라는 단어를 듣고 지수는 잠시 주저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어린 소녀에게 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걸 당신 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수는 봉투를 받으며 그의 가슴에 설렘이 솟아올랐다. 그 남자는 두 자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지수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 안에는 아버지의 친숙한 필체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수, 보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직 병원에 있을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너희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많은 생각을 했고 고칠 수 없는 실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 내가 끔찍한 아빠였다는 걸 알아. 이기심과 고집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하지만 늦었지만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너희가 나를 예전처럼 보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저 너희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야. 변호사한테 서류를 좀 부탁했어. 내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줄게. 그러면 너희가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희 둘이 항상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너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살아. 나처럼 살지 마. 사랑해. 지수는 편지를 다 읽었고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어린 소녀가 아빠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글을 읽으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다. 보아는 언니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아빠 정말 변했지요. 지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그녀를 껴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쩌면
그는 정말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편지를 받은 지수와 보아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두 자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삶은 석진 씨 부부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지수와 보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자매는 더 이상 소심하고 두려움을 잘 타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수는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녀는 과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에도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보아는 빠르고 활기찬 성격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웃음을 가져다 줍니다. 석진 씨와 그의 아내는 두 자녀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내 여자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석진 여사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지수보아 씨, 당신의 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몇 초 동안 주변이 조용해진 듯했다. 지수는 깜짝 놀랐고 숟가락을 꽉 쥐고 있던 그의 손은 떨렸다. 보아는 즉시 눈물을 터뜨렸다. 당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나요? 석진 부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모든 기간 동안 심각하게 아팠지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두 자매는 모두 말이 없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지만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들이 한때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지만 또한 그들을 낳아준 사람입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너를 배웅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석진 부인과 석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에 참석한 지수와 보아는 아버지의 초상화가 재단에 엄숙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준호 씨는 더 이상 두 자매가 알았던 차갑고 엄격한 남자가 아니다. 그 얼굴을 보자 모든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고통, 슬픈 기억, 그리고 아빠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던 희귀한 따뜻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지수는 앞으로 나서서 재단에 향을 놓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아빠, 더 이상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편히 쉬세요. 보아 역시 눈물을 닦으며 아빠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속삭였다. 행사는 끝났습니다. 지수와 보아는 한층 가벼워진 기분으로 떠난다. 그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과거는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부의 장례식이 끝나고 지수와 보아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두 자매는 모두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정말 성장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만을 아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란 고통뿐만 아니라 용서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꿈을 좇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석진 여사는 지수가 책상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죠? 지수는 고개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장래의 화가가 되고 싶어요. 석진 여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러워하는 눈으로 말했다. 그러면 그 꿈을 쫓아가렴.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지수의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전에는 그녀는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감히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아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리지만 사랑과 진정한 집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는 매일 공부하고 놀고 양부모와 함께 소중한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 지수는 성장하여 감성적인 작품을 만드는 재능 있는 예술가가 되었다. 보아 역시 자라서 기쁨과 결의로 가득 찬 강한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의 어둠을 극복하고 미래의 빛으로 나아갔으며 운명은 잔인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용기와 사랑만 있다면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고 지수와 보아는 사랑하는 가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수는 유명한 화가가 된다. 그녀의 그림은 항상 매우 특별한 색을 띠고 있으며 감정과 이야기가 가득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언제나 친절한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보아는 교육을 추구하여 유치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이제 자라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불행한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첫 번째 미술 전시회를 열게 된다. 갤러리 안에는 사람들이 서서 그녀의 감성적인 그림들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멀리서 서서 햇빛 아래서 놀고 있는 두 어린 소녀를 지켜보는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현재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석진 씨. 석진 씨. 보아는 감동으로 가득 찬 채 그림 앞에 섰다. 석진 여사는 지수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물었다. 너는 아직도 내 친부를 기억하니?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은 약간 빨갛지만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아빠는 틀렸어. 하지만 그는 변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야. 보아는 언니의 손을 잡았고 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언니, 아빠가 어디에 계시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과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길며 그들은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들이 누릴 만한 삶이죠. 지수와 보아의 이야기는 고통과 눈물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성장, 회복,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버림받고 구타당하고 상실을 겪은 두 소녀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 가족의 사랑은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고 진실함으로 쌓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행복은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처를 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운명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보호를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운 날에도 항상 빛을 찾고 항상 믿음과 사랑을 지키시길 바랍니다.